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299페이지 거기 가세 표준 및 매출세액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가세 계산을 어떻게 한다라고 했었죠? 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이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그럼 매출세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의 10%, 영세율은 0%를 곱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그래서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율을 곱하기 전에 금액을 과세표준이다라고요.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세율을 곱하기 전에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자,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은 뭘로 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얘는 공급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공급가액. 공급가액이 부가세 뺀 금액이죠. 그래서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공급가액은 부가세 뺀 금액이고 참고로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한 금액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공급 대가라고 했었죠. 자, 그럼 가세표준 볼게요. 거기 책에 1번에 가세표준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줄에 가세표준은 뭘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급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1번에 일반 원칙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반 원칙 이거는 뭐냐면요. 과세표준은 그냥 공급가액으로 하면 되는데 그 공급가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금액으로 정해야 되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에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기준을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일반 원칙에 동그라미 1번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가 가세표준이 돼요. 받은 돈 있잖아요. 근데 그 동그라미 2번에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가 있죠. 그거는 가세표준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가세표준이 되는데 여기 무슨 말이냐면요. 자, A가 B한테 물건을 팔아요. 자동차를 이렇게 팔았어요. 자동차를 얼마에 팔았냐면요. 얼마에 판 게 아니라 A가 B한테 자동차를 주고 그 다음에 B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주지 않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로 대신 지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A가 자동차를 판매하고 현금 이외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 부가세, 차를 판 거에 대한 부가세를 얼마 내야 되는지 그 금액이 애매하잖아요. 그럼 어떤 금액으로 해야 되느냐? 그때는 자기가 판 거 있죠. 판 차, 이 제공한 거, 공급한 재화의 시가, 재화의 시가가 가세표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가세표준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가세표준이 된다라고 썼죠. 차의 시가가 예를 들어 가지고 2천만 원이었었고 기계의 시가가 2,500만 원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A의 입장에서는 부가세 얼마를 내야 되느냐? 얘는 매출세액이 자, A의 매출세액은 2천만 원에 10%가 나오게 될 거예요. 중거의 시가가 가세표준이 되니까요. 자, 근데 B 있죠, B. B는 가세표준이, 얘는 준 게 뭐예요? 기계를 줬죠. 얘는 매출세액이 2,500에 10%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받지 않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준 거 있죠. 준 거의 시가가 가세표준이 된다라는 거. 자, 다음 페이지 300페이지 가보시면은 2번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있죠. 네, 그거 볼게요. 자, 이거는 누구하고 거래한 거냐면요. 특수관계자하고 거래했을 때예요. 특수관계자라고 하는 거는 친인척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그 외에 이제 친인척들. 그러한 자들이 특수관계자인데 9번의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를 가세표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간주공급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주공급 배웠었죠. 재화를 무상으로 줬을 때에도 시가로 팔린 걸로 의지한다라고 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외우기 좀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인데 이때도 시가가 가세표준이 돼요. 용역 같은 경우에도
특수관계자하고 거래할 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가가 가세표준이 돼요. 근데 3번에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 근데 다시. 동그라미 2번을 봤더니 무상이란 말이 없죠.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만 나와 있고, 동그라미 1번은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2번의 용역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가 없냐면요.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를 한다라고 써요, 안 한다라고 써요? 과세를 안 한다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고 그냥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았을 때만 시가가 가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3번에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요거는 과세한다라고 썼죠.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를 하지 않지만은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거는 과세해요. 얼마로 과세하느냐? 과세 표준은 시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우세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돈을 적게 받았거나 아예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가 가세 표준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냥 세세하게 읽으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냥 그 부당의 계산부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시가가 가세 표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에 거래 유형별 가세 표준에 1번에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가 있어요. 일반적인 요거는 판매죠. 공급 시기가 언제였어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였었죠. 그래서 인도된 시점에 총 가액이 가세 표준이 되겠고, 그 다음 2번에 장기 할부 판매가 있는데 장기 할부 판매는 공급 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였었죠. 그래서 가세 표준도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가표가 되겠고, 3번에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 판매도 있는데 얘도 가세 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가표가 돼요. 자, 4번에 간주 공급이 있는데 간주 공급은 시가로 팔린 걸로 의제를 해요. 그래서 가세 표준은 시가가 되는데 갈로의 판매 목적 타사 합장 반출의 경우에는 가세 표준이 원가가 돼요. 간주 공급이 있잖아요. 이게 세무 1급에서는 참 중요한데 회계 1급에서는 이런 문제로 간혹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로 나왔을 때 먼저 나오는 게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외가 하나가 있었죠. 자, 예외 하나가 뭐였어요? 예외 하나가 그 판매 목적 타사 합장 반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뭐 한다라고 했어요? 교부해야 된다라고 썼죠. 얘는 교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 시기는 언제가 되느냐? 공급 시기는 중요한 게 이제 개인적 공급하고 사업상 증여. 중요한 것만 이야기할게요. 개인적 공급하고 사업상 증여는 무상으로 증여한 때 그 다음에 폐업시 잔존재와 폐업시 잔존재와는 폐업한 때 이때가 공급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요거 배웠던 거 가세 표준. 간주 공급의 가세 표준은 무조건 무슨 금액으로 하냐면요. 얘는 시가에 시가로 팔린 걸로 의제를 해요.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었죠. 얘가 또 예외예요. 판매 목적 타사 합장 반출은 뭘로 한다라고요? 원가를 가세 표준으로 해요. 왜 그런지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미칠 거예요. 이해도 안 돼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세무 2급 가면은 설명을 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는데, 회계 1급에서는 진짜 이유를 아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냥 생으로 외우세요. 그리고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크게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생으로 외우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주 공급에서 항상 특이한 거는 뭐가 특이하냐면요. 판매 목적 타사 합장 반출만 좀 특이하다.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세 표준의 5번에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됐어요. 그다음 동그라미 6번에 공급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그것도 됐어요. 세무 2급에서 외우시지 회계 1급에서 시험에 나오면은 그냥 틀리세요. 잘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그 회계 1급 부가세 문제 2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그 2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동그라미 5번이나 동그라미 6번과 같은 걸 외우고 있다. 이제 떨어져요, 시험에. 딴 거 공부하세요, 그 시간에.
자, 301페이지 가볼게요. 상단에 4번에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있죠. 요거는 이런 문제로 참 잘 나오는 편인데,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걸 이야기해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가세를 안 내는 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들은 물건값이에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물건값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에 동그라미 1번에 할부 판매 및 장기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 이건 물건값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일시불로 사면은 1,000만 원이래요. 자, 근데 이걸 할부로 사면 할부 이자가 붙어서 510만 원, 510만 원 이렇게 갚아야 된대요. 네, 할부를 뭐 6개월 할부로 했다라고 할게요. 1월 1일이고 6월 30일이고 12월 31일이었다. 자, 그러면은 일시불로 샀을 때 1,000만 원, 할부로 사면 할부 이자가 얼마가 더 붙어요? 20만 원이 더 붙어서 1,020만 원의 차를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부가세가 일시불로 샀을 때는 10%에서 부가세 100만 원인데 할부로 샀을 때도 똑같은 부가세가 붙느냐? 아니에요. 이자 상당액에도 부가세가 붙어요. 10% 해가지고 51만 원, 51만 원씩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부 이자 상당액 20만 원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붙는다. 왜 그러냐면요, 이건 물건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대금을 2에 분할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물건값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할부이자 상당액은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대가의 일부분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얘도 물건값이잖아요. 물건 구입할 때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물건값에 포함되는 걸로 보고 과세 표준에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 3번에 개별 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당해 개별 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상당액이 있는데, 이러한 세금들도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낸 세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면은 이러한 세금들은 다 물건값에 포함되는 세금들이에요. 자, 옆에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1번에 매출 내놓이 환입된 재화의 가액, 그 다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이 있는데 매출 내놓이, 매출 환입, 매출 할인 다 빼는 항목들이잖아요.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고 2번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이 있는데 도달하기 전에 부서진 거죠. 도달한 이후에 부서진 거는 포함시켰다 빼야 되는 게 맞는데 도달하기 전에 부서진 것들은 그냥 빼는 거예요. 과세 표준에 아예 포함을 안 시켜야 되겠죠. 물건이 도착도 안 했는데. 네. 자, 3번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요거는 그 과세 표준에 포함을 안 해요. 국고보조금하고 공공보조금은 그냥 돈 받은 거거든요. 공짜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물건값이 아니에요. 물품을 구입하고 받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과세 표준,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건 내가 뭐 물건을 팔았어야지 부가세를 내는 거잖아요. 자, 4번에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가 있는데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만약에 4월 1일 날에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구매했는데 구매해가지고 대금 결제를 언제 하느냐? 5월 10일 날에 대금을 100원 결제한다. 자, 근데 만약에 5월 10일 날 하지 않고 늦어가지고 연체가 돼서 5월 31일 날에 대금 결제를 하게 되면은 연체이자가 10원 붙는다라고 할게요. 자, 이 연체이자에 부가세를 내야 되느냐? 연체이자에는 부가세를 안 내요. 요거는 대금을 늦게 지불해서 원래 물건값은 얼마였어요? 100원으로 확정이 된 거였었잖아요. 그럼 물건값을 늦게 갚은 거에 대한 연체이자는 이게 물건값이 아니에요. 그냥 네가 대금을 늦게 지불했기 때문에 이자가 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이 안 되는 거. 이거하고 달라요. 할부 상당액의 이자는 물건값이에요. 딱 살 때 결정된 거잖아요. 할부로 살 때 물건값이 할부로 사기 때문에 물건값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살 때 결정된 거고 요거는 이미 물건값은 100원인 상태에서 그 100원을 연체했기 때문에 붙는 연체이자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자, 5번에 반환조건부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 여러분들 그 사무실에 생수, 이렇게 생수통으로 물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 생수통은 과세 표준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 반환 조건부이기 때문에 가져가잖아요, 다시. 그래서 안에 있는 물만, 물값만 우리가 내잖아요, 보통. 반환 조건부 용기 대금은 물건값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세 표준에 포함 안 한다라는 거. 자, 6번에 대가와 구분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가 있는데, 여러분들 호텔 가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 영수증을 보면 영수증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물건값이 있어요. 식대가 있어요. 식대가 뭐 10,000원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봉사료가 붙어 있어요. 부가세부터 적을까? 봉사료, 예, 부가세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통 텐텐이 붙는단 말이에요. 텐텐이. 그러면은 물건값의 10%만큼 뭐가 붙냐면요. 그 봉사료, 일단 여기 붙죠. 부가세가 붙어요. 부가세. 그 다음에 봉사료가 붙어요. 텐텐 해가지고 봉사료를 또 1,100원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요거 있잖아요. 일단 대가와 구분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는 그 봉사료 자체가 면세예요. 이 면세 용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부가세가 안 붙어요. 자, 근데 왜 여기다가 부가세를 붙이는지 요거 있잖아요. 공급가 이거는 맞는데 봉사료는 보통 텐텐 붙인다라고 해놓고 공급가에다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의 봉사료 10%를 때리더라고요. 그 호텔 가서 식사할 때 보니까 약간 좀 불만인데 여기 10%만 붙여야지 여기 또 왜 10%를 붙이는지 좀 그런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가와 구분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는 면세 용역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안 붙는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그 가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 그 표를 설명을 다 드렸고 5번에 가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있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과세 표준 계산할 때 무시한다라는 말인데 이거를 100%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세무 2급 가야 돼요. 제가 세무 2급 가면 진짜 이거 이해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회계 1급에서는 이거 이해를 제가 못 시켜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꼼꼼하게 배워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네, 진짜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카키색으로 된 부분 있죠.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 대손금 있죠. 그냥 생으로 외우세요. 그냥 생으로 외우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더 좋아요. 제가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편하게 공부를 해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해 없이 외워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 대손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과표 계산할 때 아예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할 때 무시하라는 말은 아닌데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금액을 이야기하죠. 여기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 안 들어가는 거를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예, 그런 말을 쓰는데 판매 장려금을 예를 들면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핸드폰 내리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핸드폰을 팔아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한테 핸드폰 팔 때 10,000원에 팔았다. 근데 꼭 보면 요즘은 안 그렇죠. 10,000원에 사시면은 현금을 3,000원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장려금을 지급해 줘요. 그러면은 이 딱 봐도 있잖아요. 10,000원에 판매했는데 장려금 3,000원 지급해 줬으면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7,000원에 10%만 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이 3,000원 판매 장려금 지급한 거 있잖아요. 사업자가. 요거는 과세 표준에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건값에서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왜 건드리지 말라고 하냐면요. 네가 물건값은 10,000원인 건데 장려금 지급한 거는 네가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판촉비 성격으로 쓴 거지 그거 자체가 물건값에서 빠지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그거를 물건값에서 물건값에서 빼서 부가세 10% 내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참 많이 옛날에 비해서 핸드폰 대리점이 확 줄어들었어요. 무슨 법이지? 하여튼 그 법 있잖아요. 단말기 통신법인가? 그거 시행되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런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이런 세금 부분도 있을 거예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받은 돈은 7,000원인데 부가세 1,000원씩 내고 이래야 되니까 남는 게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 장려금은 과세 표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시한다. 과세 표준 물건값에서 빼거나 더하거나 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인데 그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 대손금 있잖아요.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외워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으로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그 하단에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세표준 및 매출세액 분석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고 그러는 주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의 그 지식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판 좀 지울게요. 자, 301페이지 그 부가세 신고서상 가세표준 및 매출세액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세금계산서 그 교부 대상 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거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부가가치세가 가세되는 재화나 용료를 공급하면은 원칙적으로 정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칙은 정규 세금계산서 발행이다. 그래서 정규 세금계산서에는 일반적인 세금계산서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뭐를 발행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영수증 발행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영수증의 종류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간이 영수증 이런 게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예 증빙의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죠. 증빙의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되는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영세율의 경우. 자, 영세율의 경우는 그 바다 건너가는 수출이기 때문에 보통 다 면제해 준다라고 했었죠. 당연히 면제해야 돼요. 근데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은 뭘 발행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건을 판매하고 난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은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발급할 수 있는 증빙은 이게 전부 다인데 세금계산서 발행하든지 아니면 영수증 발행하든지 아니면 아예 면제되는 경우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거래가 있었을 때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시켜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제품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자, 그럼 부가세 얼마 내야 돼요? 부가세가 10%니까 1,000원을 내야 되겠죠. 자, 1,000원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10%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면 이 부가세 신고서의 매출세액 부분인데 판매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10% 부분이 과세이고 0% 부분이 영세예요. 그럼 과세에 보면은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고 두 번째 칸은 몰라도 되겠고 세 번째 칸이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이 기타, 영세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영세 기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세금계산서 10%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면 요 칸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10,000원에 1,000원 적어가지고 부가세 신고 납부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부가세 신고서에 이 칸에 들어가요. 요 칸에 10,000원, 1,000원 적어서 신고 및 납부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타가 있죠. 기타는 그 외의 것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외의 기타 증빙들, 증빙을 발급 안 했거나 아예 증빙 발급 의무가 면제된 일반적인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과세 기타란에 반영을 해가지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시켜서 신고 및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기타 부분인데, 자, 이 기타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간이 영수증이나 그 다음에 증빙 발급을 아예 안 한 경우 있잖아요. 그때 과세 기타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거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증빙을 적격증빙이다라고 해요. 세금계산서에 보면은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있어요. 신용카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카드는 물건을 사는 사람은 카드 번호가 나와 있잖아요. 그 구매자 카드 번호 자체가 그 인적 사항인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물건을 어디서 샀는지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격증빙이다라고 하면은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외의 증빙들은 기타 증빙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0%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기타 증빙, 간이영수증. 이 간이영수증은 그 사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파는 사람은 알 수 있는데 사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식당 가서 영수증 한 장 써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인적사항 적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간이영수증이나 그다음 아예 증빙 발급을 안 한 경우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다라고 하면은 부가세를 내기는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간이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아예 증빙을 발급 안 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세는 내야 돼요. 근데 보통 사업자들이 많이 누락을 하죠. 세무서에서 알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물건 살 때 현금으로 하면은 10% 깎아드릴게요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 다 이런 거와 관련돼 있어요. 부가세 10% 빠지니까. 그래서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아예 증빙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에도 부가세는 내야 되는데 낼 때에는 부가세 신고서에 과세 기타란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신고를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과세 기타는 간이 영수증이나 아예 증빙 발급을 안 한 경우, 그 경우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현금 매출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증빙을 발급하지 않고 카드 결제하지 않고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해주고 그냥 현금으로만 돈 받은 경우, 그 경우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칸이 크게 3칸, 10%짜리 물건을 팔았을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했거나 그 외의 거는 기타. 자,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이건 무조건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이죠.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그거는 영세 세금계산서 안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영세율의 경우. 얘는 100% 직수출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거 보면은. 증빙의 발급 의무가 면제된 영세율은 시험에서 나오면 무조건 직수출이에요. 영세율은 시험에서 2개밖에 안 나와요.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하고 직수출. 요 2개밖에 안 나오는데 얘는 증빙의 발급 의무가 면제잖아요. 그래서 영세 기타란에 반영을 시키면 된다라는 거. 영세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하고 직수출. 직수출은 기타. 자,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의 매출세액 부분은 이렇게 생겼고, 요 밑에 뭐 예정신고 누락분도 있고, 대손세 가감난도 있는데, 요거는 세무 2급에서 배울 내용이지, 회계 1급에는 절대로 안 나와요. 자, 그래서 301페이지 하단에 부가세 신고서 매출세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서 제가 메인 매출 전폐입력이라는 걸 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였지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참고를 하시고 세무 2급 가면 진짜 중요하거든요. 세무 2급에서는 부가세 신고서 칸칸마다 의미를 다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회계 1급에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가볍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세액에 대한 부분은 모두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302페이지 가보시면은 매입세액 있죠? 매입세액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매입세액인데 매입세액은 돌려받는 거죠. 자기가 부담한 부가세를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세무서 와가지고 저 부가세를 냈으니까 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네가 부가세 냈다라고 하는 증빙을 제시하라고 하겠죠. 근데 뭐 아무거나 제시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증빙을 제시해야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냐면요. 적격 증빙을 제시해야 돼요. 적격 증빙을 제시한 경우에만 뭘 받을 수 있냐면요. 부가세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적격증빙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있죠. 얘들을 받아야지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원칙은 뭘 받아야 되냐면요. 세금계산서. 원칙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지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고 그 세금계산서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세금계산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금계산서, 그다음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가 있다라고 했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비록 부가세를 낸 건 아니지만은 제가 적어놓은 거는 부가세 신고할 때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적어놓은 거예요. 큰 의미는 두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또 뭘 받으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 빠지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 빠지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데, 요거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 예, 그거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다라고 해요. 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야,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시험에 무지 잘 나온단 말이에요. 303페이지 하단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있죠. 자, 첫 번째 세금계산서 미수치 불명분이 있죠. 세금계산서 안 받았죠. 그럼 안 되죠. 매입세액 공제. 불명하다,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미교부, 미제출, 부실기재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잖아요. 혹은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이 받은 거를 세무서에다가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에요. 받은 건 여러 장이겠죠. 뭐 100장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 받은 거를 세무서에다 내면은 세무서는 그걸 뭐 보관할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을 옮겨서 기록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다가 내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는 단지 회사 내에서 보관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몇 년간 보관한다라고 했어요. 예, 증빙은 5년간 보관을 하는 거예요. 예, 보관하면 되는 거고, 세무서에다가 내야 되는 거는 이 합계표를 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이 합계표에 내용이 잘못 기재가 돼 있으면은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상식이고, 자, 동그라미 3번 사업과 무관한 거, 예, 외우세요.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은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에어컨을 샀는데, 에어컨을 사무실에 쓸 거라고 하고 샀는데 사무실에 안 쓰고 저희 집에 집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사업과 무관한 거죠. 개인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에어컨 사면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 공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에 비영업용 관련 매입세액 있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거, 네, 이것도 중요한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럼 이게 뭐냐? 비영업용, 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비영업용이라고 돼 있죠? 영업용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소형 승용차죠. 예, 소형 승용차는 8인승 이하를 이야기해요. 8인승 이하의 소형 승용차는 일단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비영업용인 경우. 그럼 영업용이 아니다, 이 말은, 영업용이라고 하는 거는 차를 가지고 돈을 벌 목적인 거, 돈을 벌 목적인 거. 자, 렌트카 회사가 있죠. 렌트카 회사는 차가 없으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럼 걔네들이 구입하는 차는 영업용 차예요. 그래서 렌트카 회사에서 승용차를 구매하면은 그건 매입세 공제가 돼요. 영업용이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가 자동차를 구매해요. 삼성전자는 차가 없어도 영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차를 사는 이유는 자기를 좀 편하게 영업하기 위해서 사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용이라고 하는 거는 차가 있어야지 돈을 꼭 버는, 차를 가지고 차를 수단으로 돈을 버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게 영업용인 거예요. 삼성전자는 차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비영업용이다, 이 말은 그냥 업무용 차를 생각하면 돼요. 업무 볼 때 쓰는 차들. 그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오는 자동차들, 승용차 있죠. 소형 승용차. 8인승 이하의 소형 승용차는 무조건 불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시험은 100%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에서 승용차를 사는데 그 승용차가 영업용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영업용으로 쓰이는 데는 렌트카 회사나 택시 회사 이런 데만 영업용이지, 그 일반 회사들은 모두 다 비영업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용, 시험에서 나오는 거 업무용, 이것도 매입세 공제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차가 영업용은 아니에요. 영업부는 그냥 회사의 일부분이잖아요. 자기도 업무 볼 때 쓰는 차이기 때문에 얘도 비영업용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어떤 말로 현혹을 해도 승용차가 나오면 무조건 불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형 승용차는 몇 인승 이하라고 했어요? 8인승 이하라고 했었죠? 만약에 비영업용이라 하더라도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나 화물차는 돼요.
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승용차는 보통 회사 업무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타고 다니는 차들이죠, 보통. 그럼 대표이사가 차 타고 다닐 때 업무용으로 많이 쓰겠어요? 개인적인 목적으로 많이 쓰겠어요? 개인적인 목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공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화물차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진 않겠죠. 그거는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승용차 많이 불공이다라는 거. 시험에서 나오는 승용차는 무조건 불공. 화물차는 공제가 돼요. 트럭이나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그 승용차는 불공이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뭐는 예외냐면요. 1000cc 이하의 경차는 제외다. 근데 경차 있죠. 경차가 대표이사가 좀 타고 다니기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는 보통 경차를 구입하면은 업무용으로 쓴다라고 봐요. 그리고 경차를 장려하려고 하잖아요. 국가에서는. 그래서 경차를 구매한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이렇게 외우세요. 시험에서 승용차가 나오면 화물차는 아니에요. 승용차가 나오면 무조건 불공이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어떤 말로 여러분들 현혹한다 하더라도 승용차는 불공이에요. 근데 하나 예외가 있다. 뭐가 예외라고요? 1000cc 이하의 경차는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에 무지 잘 나와요. 거의 100% 나온다고 보세요. 자, 책 볼까요? 예, 책에 보시면 비영업용 관련 매입세에서 옆에 설명이 나와 있고 거기 이번에 소형 승용차 보세요. 갈로에 정원 8인 이하 승용차에 한정하되 100이랑 1000cc 이하인 것은 제외. 그다음 이륜 자동차도 공제가 안 돼요. 그거 이륜 자동차도 승용차잖아요. 오토바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00이랑 125cc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돼 있죠. 125cc 이하는 돼요. 또 뭐 택트나 이런 거는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유 5번 보세요. 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있죠? 접대비와 관련된 것도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이것도 중요해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 자, 이거는 왜 안 해주냐면요. 접대 행위 자체가 사행성 경비죠. 사행성 경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안 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접대는 보통 언제 이루어져요? 밤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금액 자체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럼 그게 먹을 때 보통 접대비 관련해서 먹는 게 그게 실제로 사업과 관련해서 먹는 것보다는 그냥 그 거래처 사장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혹은 뭐 친목 도모를 해서 먹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 업무와 밀접성을 찾기가 힘들어요. 접대비 관련된 거는. 그래서 그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준다.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직원들이 밥을 먹은 거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복리후생 목적으로 밥을 먹은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접대 목적으로 거래처 사장하고 밥 먹은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겠습니다. 자, 6번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거. 면세와 관련된 것도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자, 앞에서 면세할 때 설명드렸었죠. 면세사업자는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안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 7번에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데 요건 좀 내용이 좀 지엽적이긴 한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일단 그래도 설명은 드려볼게요. 땅이 있잖아요. 땅. 토지는 뭐라고 했어요? 면세 제외예요. 얘는. 토지를 구매하는 거. 토지를 구입하는 거는 면세라고 했어요. 자, 근데 토지를 구매하고 난 다음에 토지가 이렇게 아니죠. 토지는 땅이지. 여기로 가 있어야 되겠네. 네, 토지를 구입하는 건 면세예요. 근데 토지가 이렇게 사오면은 막 울퉁불퉁하고 땅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땅을 이렇게 가꿔야 돼요. 와가지고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건설회사에서 와가지고 노가다 용역이 제공되겠죠. 자, 건설회사에서 제공하는 이 노가다 용역에는 부가세가 붙는단 말이에요. 과세 용역이에요. 그러면은 땅과 관련하여 노가다 용역이 제공되는 거 있잖아요. 얘는 불공이에요. 왜냐면은 토지가 면세이기 때문에 면세 재화를 위해서 쓰는 돈들이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 관련이라고 봐야 돼요. 토지가 면세이기 때문에 면세와 관련해서 노가다 용역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용역은 부가세가 붙긴 해요. 부가세가 붙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용이 좀 지엽적이긴 한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뒤에 나중에 실기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설명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불공제 되는 거 8번, 7번까지 설명을 다 했고 8번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뭐냐면요. 원래 매입세 공제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사업자 등록이 안 나와 있으면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자,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
이때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할게요. 6월 10일 날에 사업을 개시했는데 사업을 개시하고 난 다음에도 많은 비품들을 사올 거 아니에요. 책상도 사야 되고 사무실 그 차를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사업자 등록을 6월 20일 날 신청을 했어요. 자, 이때 신청을 하면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겠죠. 이전에 구입한 것들. 이게 사업 개시일이 뭐 4월 10일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업 개시 1월 1일이다가 그냥. 네. 다시 쓸게요. 여기다가. 자, 사업을 개시한 날은 1월 1일. 자, 사업자 등록 신청은 언제 했느냐? 예, 등록 신청은 만약에 6월 10일 날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전 거를 매입세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업자 등록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늦게 한다 하더라도 언제까지만 하면 되냐면요. 7월 20일 있죠. 예, 7월 20일까지만 과세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7월 20일까지만 신청을 하면은 1월 1일 사업을 개시한 이후의 거 요거는 전부 다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읽어볼게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6월 10일 날 했다라고 하면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단이 있죠. 단.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과세기간이 1기 과세기간이 6월 30일까지죠. 20일 이내인 7월 20일까지만 신청을 하면은 1기 거는 전부 다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예, 그 말이고 만약에 7월 21일 날 신청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 요때 거 못 받아요. 1기 거 못 받고 예, 7월 1일 거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문제로 진짜 한두 번밖에 안 나온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요 네 가지는 일단 무조건 외우고 있으세요. 중요한 거니까. 이건 무조건 암기하시고 뭐 다른 것들은 그냥 예, 참고로 하셔도 크게 무리 없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두 개. 비영업용하고 접대비. 시험에 거의 뭐 매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5페이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세액 분서. 예, 요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칠판을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매입세액인데 매입세액 부분에 보시면은 그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있잖아요. 자,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이 칸에 다 때려 넣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뭘 받아도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받아도 매입세 공제된다라고 했었죠.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받은 거는 부가세 신고서에 보면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 칸에다가 다 때려 놓고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있잖아요. 그 받았는데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부분은 크게 3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세금 계산서 받은 거랑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받은 거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중에서 공제가 안 되는 거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자, 세금계산서를 2장을 받았어요. 1장, 2장 이렇게 받았어요. 이거는 500원에 50원짜리. 자, 얘는 300원에 30원짜리였다라고 할게요. 자, 얘를 받은 목적은 접대비 명목으로 받았어요. 얘는 이제 원재료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총 얼마원치냐면요. 800원어치죠. 세금 계산서를 총 800원어치 받았어요. 800원에 부가세 얼마예요? 80원 이렇게 받은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받은 게 500원짜리 하나, 300원짜리 하나 해가지고 총 800원어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받은 것 중에서 공제가 안 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얘가 공제가 안 되죠. 얘는 무슨 비이기 때문에 접대비죠. 접대와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일단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여기 다 때려 넣어놓고 요 중에서 공제 안 되는 걸 밑에서 빼면 돼요. 얼마나치가 공제가 안 되냐면요. 500에 50만큼이 공제가 안 되니까 순수하게 공제되는 금액은 30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일단 여기 넣고 여기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공제가 안 되는 거. 자, 근데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받은 거는 좀 다른데
자, 카드 받았어요. 카드가 500원에 50. 그 다음에 또 카드를 한 장 더 받았어요. 300원에 30. 자, 얘는 접대비 명목으로 카드를 받은 거고, 얘는 원재료 구매였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접대와 관련된 카드는 네, 불공이죠. 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공제가 되는 거는 얘만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란에 넣어야 될 거는 접대비와 관련된 건 아예 넣지를 말아야 돼요. 카드 받은 거 중에서 공제가 안 되는 건 아예 무시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원재료 구매하고 카드 받은 것만 넣어야 된다라는 거. 300에 30. 이것만 넣으면 돼요. 네. 그래서 해서 공제되는 금액은 60.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공제가 안 되면 아예 넣지를 않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전혀 부가세 신고와는 관련 없는 증빙이다라는 거. 공제가 되는 것만 여기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거는 뭘 받은 거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이야기하냐면요. 세금계산서 받은 거 중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세금계산서 받은 건 일단 다 때려 넣어요. 다 때려 넣고 이 중에서 공제가 안 되는 건 밑에서 빼는 거예요. 자, 근데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공제가 안 되면 아예 넣지 말고 공제가 되는 것만 넣는다라는 거. 카드 받은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 아예 무시, 부가세 신고할 때는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내용은 회계 1급에서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세무 2급에서만 중요하지 회계 1급에서는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냥 참고를 하시고 이거나 잘 외우세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사유 있죠. 이거 하나만 외우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회계 1급은. 진짜예요. 이 내용은 좀 지엽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6페이지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럼 부가세 신고서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금액이 납부세액인데 신고서상의 매출세액 부분하고 매입세액은 다 살펴봤어요. 자, 그 아랫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게 안 중요한데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